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마지막 제4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복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깔끔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보너스 문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 노란색은 여러분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빨간색은요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빨간색까지 열심히 풀어드릴게요. 1번 문제 보시면 진공에 또는 공기, 진공 비슷합니다. 이때 투자율 뮤 제로는 가벼운 암기형 문제네요. 그럼 투자율은 여러분 4파이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라고 우리가 외웠었죠. 이거 어떻게 외웠었죠? 요 뮤 제로가 뭐예요? 투자율이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4번이나 파토가 났어.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4번이나 빠그러진 거야. 망한 거죠. 그럼 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승이다. 행운의 숫자가 뭐예요? 7인데 거기에 뭐가 붙었다?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암기 부탁드리고요. 시험장 갔는데 이 문제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간단하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일단 단위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출문제 있습니다. 단위 보면 헨리 퍼 미터예요. 자, 같이 외우자고요. 헨리 퍼 미터. 근데 왜 갑자기 헨리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각색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헨리는 원래 누구의 단위예요? 그렇지. 인덕턴스의 단위란 말이야. 인덕턴스란 것은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얼마만큼 잘 발생하는가,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헨리였었어요. 단위를 헨리로 쓴 거지.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투자율이라는 건 뭡니까? 자속이 얼마만큼 투과를 잘하냐, 얼마만큼 통과를 잘하냐. 그럼 얘도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자속과 관련된 거야. 인덕턴스도 자속과 관련된 거. 그러니 같이 헨리를 쓰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투자율 뮤제로 값이 있는데, 투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속이 잘 통과를 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엄청나게 잘 통과하는 친구들이 3마리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강자성체라고 하죠. 그래서 강자성체의 종류 3가지 딸딸딸 외우자. 이것도 기출문제죠. 자, 니코가 강철이다 이렇게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니켈, 그 다음에 코발트, 그 다음에 철.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으로 투자율이 매우 높은 강자성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전기기기에서 변압기 만들고, 여러분 발전기 만들고, 전동기 만들 때 무엇과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철과 구리로 만든 거지. 왜 철을 이용하냐? 일단 튼튼하면서 얘가요 자속이 기가 막히게 잘 투과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공 또는 공기시 투자율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철은요 얘보다 한 2000배 정도 더 자속이 잘 투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자성체, 즉 철을 실제 우리 전기기기를 제작할 때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아쉬우니까 하나만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N극과 S극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할게요. R만큼. 그럼 그때 N극과 S극이 서로 붙으려고 하겠죠. 그 붙으려고 하는 힘, 그걸 우리가 자기력 F라고 하죠. 쿨롱의 법칙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쿨롱의 법칙은 여러분 정전력을 구하는 게 있었고 자기력을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자기약 파트잖아요. 그래서 자기력 구하는 공식 한번 써볼게요. 4파이의 뮤 제로분의 1에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4파이 뮤 제로분의 1을 실질적으로 상수로 다시 표현하면 6.33 곱하기 10의 4승,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문제는 괜히 헷갈리라고 여러분께서 많이 봤던 거 여기다 숫자 집어넣은 거죠. 이해되시죠? 이 공식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자,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설명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력까지 체크업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글뱅이 2번.
예, 정말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인데 얘는요. 투자율이 아니라 뭐지? 예, 유전율. 뭐라고요? 예, 유전율 입실론 제로의 값 8.855. 이거 어떻게 외웠었죠? 자, 8이 몇 개? 2개. 5가 몇 개? 2개. 그래서 끝에 몇 승으로 끝난다?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끝난다다. 자,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 주세요. 이번에는 저항의 접속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되게 간단해요.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음의 저항이 몇 개가 있대? 5개가 있대요. 똑같은 거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직렬 연결할 수도 있고 병렬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전체 합성 저항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병렬로 접속했을 때의 합성 저항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병렬로 접속했을 때와 직렬로 접속했을 때 몇 배 차이가 나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럼 가볍게 한번 합성 저항 구해보면 되겠죠. 먼저 5개를 또르륵 직렬로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여러분 한 개가 5ohm짜리래. 그리고 이게 총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 직렬 연결할 때는 그 개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를 곱하시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25ohm이 나옵니다. 얘는 무슨 연결했을 때야? 직렬 연결했을 때. 그럼 병렬 연결하는 거는 자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5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러면은 요 한 개의 저항이 몇 옴? 5ohm이래요. 그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 똑같은 거 연결했을 때는 나누기 개수로 나눠줘라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5ohm에 나누기 5개니까 몇 ohm이에요? 1ohm이지. 아하 끝났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잘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병렬로 접속하였을 때의 몇 배인가? 그럼 기준은 병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냐? 얘가 분모로 들어가면 1ohm이 되는 거고 얘가 분자로 가서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5배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뭐가 분모로 뭐가 분자로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헷갈린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게 기능사 시험에서는 보통 분모로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보너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용 살펴보면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정상 상태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 여러분 잘 보시면 원자 핵 안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었죠. 그리고 중성자의 개수와 똑같이 전자의 개수가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 중성 상태를 띈다. 그럼 중성 상태는 전기를 아직 안 띠는 거죠. 그랬을 때 전자수가 이제는 더 많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양성자의 수가 3개, 전자의 수가 4개야. 그럼 하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 더 크기 때문에 큰 쪽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거지. 만약에 전자 쪽이 더 뛰어, 더 많어. 그러면은 음의 전기를 띈다. 뭐라고요? 음의 전기를 띈다. 그랬을 때 이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냐? 정답 3번 대전. 여러분 요 대자가 뛸 대자야.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대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런 그림 우리 많이 봤었죠. 정규 과정에서 충분히 했었는데 지금 원자예요. 원자 가운데는 원자 핵이 있고 그 핵을 들여다보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양성자는 제가 플러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놈, 두식이, 석삼, 3마리의 친구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둥둥 떠다니는 전자가 지금 몇 개? 그렇죠. 3개. 그럼 이게 무슨 상태야? 그렇죠. 중성 상태야. 자, 여기에서 갑자기 전자가 하나 픽 하고 더 들어오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몇 개야? 4개. 근데 양성자 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음의 전기를 띠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대전이라고 한다더라. 수험생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건전지 1.5V짜리 건전지를 제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전지도 자기 자신의 저항값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내부 저항이다라고 했었죠. 사람도요 저항값이 있습니다. 이처럼 건전지 또는 전지들도 내부 저항이 있다더라.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전력이 1.5V다라고 되어 있죠. 즉
배터리 1.5V짜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저항이 얼마로 돼 있어요? 내부 저항이 0.25입니다. 근데 한 개가 아니야. 지금 몇 개라고 돼 있냐? 전지 5개. 그리고 연결하는 방식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겠죠? 근데 지금 무슨 연결이래? 직렬로 접속을 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건전지가 지금 1.5V짜리가 몇 개? 5개가 직렬로 연결돼 있을 때는 곱하기 5를 하자라고 했었죠? 자,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죠. 그냥 주장창 1.5V야. 근데 얘는 직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압이 뒤따 커지는 거죠. 그럼 1.5 곱하기 5는 얼마? 7.5V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직렬 연결했기 때문에 내부 저항 역시 저항들 5개가 무슨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연결? 직렬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0.2ohm짜리가 직렬 연결 N개니까 N개 곱해주면 되죠. 그럼 몇 ohm이에요? 1ohm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거 마지막이에요. 단락시켰을 때의 전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했어요. 지금 일단 배터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몇 볼트? 7.5V.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얘하고 단자가 오픈되어 있죠? 개방되어 있죠? 그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얘하고 붙여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어떻게? 요렇게. 자, 이렇게 우리 빨간색으로 연결해줬다. 이걸 우리가 뭐 시켜줬다? 단락을 시켜줬다라는 얘기죠. 단락이 돼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 여기서는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상황에서는 단락시키지 않고 여기다가 뭐를 연결해? 부하를 연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부하를 떼고 그냥 단락을 시켰나 봐요. 실험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저항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가 0.2ohm이라고 했으니까 5개니까 전체 여러분 다 더하면 몇 ohm? 1ohm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뜨는 전압은 몇 볼트 뜬다고 그랬어? 7.5V 뜬다고 그랬었죠. 오케이. 그러면은 ohm의 법칙. 무슨 법칙? ohm의 법칙. 전류 I는 R분의 V다. 그러면 저항값이 얼마? 1ohm.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 7.5V였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7.5A가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단락이라는 용어 이해되셨죠? 수험생 여러분, 교재 구매하셨나요? 네, 구매하셔서 그 위에다 쓰시면서 따라오면서 공부해 주세요. 눈으로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재 구매하셔야 돼요. 자, 1kWh는 몇 줄인가? 이런 문제, 단위 환산에 관한 문제 은근히 수험생분들께서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 줄이라는 단위는 와트, 세크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근데 문제에서 1kWh래. 이걸 줄로 바꾸래. 그럼 그 말은 이거지. kWh를 와트세크로 바꿔주세요. 이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kWh 이 친구를 뭘로 바꾼다고요? 와트세크. 이거 세크예요. 초. 이랬을 때 자, 하나씩. 여기 키로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죠. 근데 여기 킬로가 붙어 있죠. 이걸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 곱하기 10의 3승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와트는 여기도 와트, 여기도 와트. 문자 그대로 있으니까 일단 냅둬요. 그 다음에 여기 아워로 돼 있고 여기 뭐로 돼 있어? 초, 세컨드로 돼 있죠. 초로. 그러면은 지금 아워를 초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얼마 곱하면 돼요? 1시간은 몇 초예요? 모른다고요? 3,600초죠. 왜 1시간은 몇 분? 60분. 1분에 몇 초? 60초잖아요.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3,600이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3.6 곱하기 10의 6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나오면 여러분 비슷한 거 찾으면 정답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선생님 이거 좀 헷갈린데요? 안 헷갈려도 돼. 그냥 3.6 있고 요거 나온 거 숫자 찾으면 정답 1번이 됩니다.
전력에 관련된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력 P는 공식이 어떻게 썼죠? T분의 W다. 요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더 한번 가볼까요? 자, T분의 W는 뭐죠? QV야. 그럼 이때 T분의 Q는 뭐였죠? 전류 I였고 전압 V. 그래서 전력은 VI 나오는 거였죠. 물론 이걸 계속해서 오음의 법칙을 이용하면 I제곱 아래 그다음에 R분의 V 제곱까지 나오는 거. 그래서 쭉 이 정도는 한 번쯤은 나와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 자, 여기서 끝나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조심하실 거. 요 t가 보다 세 크다라는 거. 초의 단위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분간 여러분 2분이라는 것은 초로 바꾸려면 2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 60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분간에 876000 줄에 일을 하였다. 그럼 W가 1이니까 월크예요. 876000 요거 계산하면 7300W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전력을 물어보는데 전력 P를 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단위가 뭐예요? 다 킬로죠. 그러면은 7300W를 킬로와트로 바꾸면 7.3 킬로와트인 거는 아시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정답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과 종축은 어떤 팩터냐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 보너스 문제에 가까운데 정답은 2번이죠. 자기장의 세기와 자속 밀도다. 여러분들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과 관련된 시험 문제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전기 이론 파트에 2개가 있고 전기 기기에서 철선과 관련된 내용 2가지가 나오죠. 그 4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히스테리시스가 나오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일단은 전기 이론 파트에서는 포화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예, 포화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종이컵 보이시죠? 자, 물을 담어. 물을 담을수록 종이컵의 높이는 계속해서 올라오겠죠. 물의 높이가. 근데 계속 붓다 보면 철철철 넘치죠. 그 철철철 넘칠 때 포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었냐면 자, 그림 한번 준비했어요. 자, 스펀지가 있어요. 자, 스펀지에 여러분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면 스펀지가 물을 머금겠죠. 예, 계속 뿌려. 그럼 계속 스펀지가 이 물을 머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펀지가 물을 머금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치가 넘어가면 더 이상 이 친구가 여러분 물을 먹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게 바로 포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스펀지 대신에 여러분 그 유명한 철심을 준비했어요. 자, 철심 있고요. 자, 요거 N극이에요. 자, 자석이에요. 자석에서 뭐가 나가요? 네, 바로 자속이 나가죠. 그러면은 얘를 흘려보내죠. 그럼 철심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어? 강자성체니까 여러분 자속이 잘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세게 여러분 자속을 흘려보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내, 그럼 이만큼 가는 거죠. 또 하나 더 보내, 또 그럼 이만큼 가는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자속을 세게 여러분 보내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기장의 세기다라는 거죠.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친구한테도 많은 자속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 얼마만큼의 자속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자속 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겠죠?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자기장의 세기를 이빠이 가는 거야. 더 많은 자속을 가는 거야. 근데 얘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이 철심이 포화가 된다. 이걸 그림을 그린 게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 실력이 늘어. 막 암기량이 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한 10시간 넘어가. 아니, 저는 사실 3시간만 넘어가도 이게 포화돼요.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살짝 꺾이면서 더 이상은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거지.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X축이에요.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횡축이라는 거예요. 횡축 H라고 썼는데 이게 바로 자기장의 세기야. 세게 자석을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철심의 누구의? 철심이야. 철심의 자석 밀도는 점점 증가를 하다가 더 이상은 증가하지 않는 세츄레이션, 포화가 된다 이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여기에서
내가 자기장의 세기를 점점점 다시 약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철심의 자속 밀도도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신기한 게 여기 포인트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0이잖아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살아있죠. 뭐가? 철심의 자속 밀도가. 남아있어. 요 남아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잔류작이다라고 했었죠. 이 잔류작이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십자드랍에다가 자석을 문대. 그리고 이걸 빼. 그리고 십자드랍을 가지고 여러분 클립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 들을 수 있었지. 그게 바로 요 잔류작이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여러분 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 정답 뭐예요? 잔류작이야. 자, 그러면 이 잔류자기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은 이쪽 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더 자기를 가해줘. 그러면 여러분 철심의 잔류자기를 0으로 만들 수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역방향의 힘을 더 가해야 되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보자력이라고 한다더라. 그래서 요거 기출. 그 다음에 여러분 가로측. 횡축은 뭐다? 자기장의 세기다. 그리고 종축은 뭐다? 자속 밀도다. 그러면 요거 보시면 돼요. 요게 자기장의 세기고 여러분 얘가 뭐예요? 자속 밀도다. 이해되셨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위를 조심하셔야 돼. 자, 뭘 조심하자? 단위. 단위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시험에서 이 문제 안 나오더라도요. 여러분 유사한 문제 설명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먼저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Q 곱하기 V죠? 요거 공식 자체로도 많이 물어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잘 내요. 그러니까 이 공식도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겠었냐? 전기량 Q는 공식이 또 어떻게 되죠? C 곱하기 V죠. 와, 이것도 정말 잘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겠죠. 이것과 관련된 문제 낼 수도 있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별도로 낼 수도 있어요. 꼭 이 문제 나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CBT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요 CV를 여기다 넣어서 여러분 식을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에 곱하기 CV가 들어가니까 C 곱하기 V의 제곱이 되는 거지. 왜? 여기도 V 있고 여기도 V 있으니까 V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숫자만 이제 대입하면 되는데 단위 조심하세요. 자, 뭐 조심하자? 단위. 그러면 넣어볼게요. 2분의 1에 곱하기 C. C가 마이크로페럿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그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V야. 자, V에 뭐가 붙어 있어? 제곱 붙어 있죠? 4kV예요. 자, 보세요. 곱하기 4 곱하기 기본 단위로 바꿔야죠. 10의 3승. 왜 여기 지금 기본 단위잖아. 그래서 다 기본 단위로 바꿔야 돼요. 그럼 요것의 제곱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봐봐요. 4의 제곱은 4, 4, 16이니까 16 곱하기 자 10에 3의 2니까 여러분 지수의 자승은 곱셈해주면 됐어.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6승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무리. 여기 10의 6승하고 여기 10의 마이너스 6승하고 이렇게 제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물론 계산기 두드리면 뚝딱 하고 끝나요. 암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16 있고 4 있고 2 있어. 그럼 2하고 4하고 약분되면 2 남지? 2 곱하기 16이니까 32.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수험생 여러분, 우리 전기 에너지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2가지가 있었어요. 직류와 교류. 직류에서는 전력이 하나밖에 없었죠. 유효전력밖에 없었어. 와트밖에 없었어. 근데 교류에서는 종류가 3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난다고요? 좋아요. 다시 한번 써보죠. 여러분들께서 암기하는 그날까지. 자, 전력의 종류, 교류 파트. 지금 교류야. 직류 아니에요. 자, 3가지가 있어요. 자, 뭐 있어요? 자, 유효전력. 자, 여러분 빨리 말씀하셔야 돼. 무슨 전력? 무효전력.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다 더한 거. 이게 뭐예요? 피상전력. 피상전력은 얘와 얘의 합이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단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유효전력의 단위는 뭐죠? 와트. 자, 무효전력의 단위는 마. 그리고 피상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 이렇게. 자, 공식도 한번 써보죠. 자, 피상전력 PA. 이거는 VI. 즉,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그래서 볼트, 암페어잖아. 단위도.
자, 그 다음에 유효전력. P라고 할게요. 유효전력. P는 VI. VI가 뭐죠? 예, 피상전력이에요. 여기다가 뭐만 딱 곱하면 돼. 그치. 코사인 세타만 딱 곱해주면 여러분 유효전력이다라는 거고, 무효전력 PR은 VI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된다. 아주 기본적인 시니까 여러분 꼭 암기 부탁드릴게요. 그럼 문제에서 보면 유효전력을 물어봤어.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겠죠. 식에서 코사인 세타 들어가는 거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정답 무조건 1번이야. 그러면은 무슨 차이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전압을 기호 대문자 2를 쓴 거고, 여러분하고 저 공부할 때는 기호를 V로 쓴 것 뿐입니다. 바꾸면 뭐 어떻습니까? 이 I 코사인 세타나 VI 코사인 세타나 내내 같은 의미입니다. 이번 문제는 역률과 관련된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문제 풀기 전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전력으로 구할 때는 그렇죠. 피상전력분의 무슨 전력? 유효전력이다 이렇게 구하고, 요 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 그럼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유효전력의 제곱에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분의 유효전력이다. 전체 전력 중에 내가 유효하게 실질적으로 리얼 파워, 실질적으로 전동기를 구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그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역률을 과연 이렇게 전력으로만 구할 수 있었냐? 아니요.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임피던스 관계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임피던스에 대한 저항의 B. 요게 바로 또 역률에 관한 또 정의였죠. 그러면은 임피던스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루트 저항의 제곱에 플러스 리액턴스 X의 제곱분의 저항의 크기 R. 얘가 유효 성분이었고 얘가 뭐야? 무효 성분이었죠. 그러면 그 꼴이 어때요? 똑같이 따라온다 라는 느낌이 좀 안 들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저항의 크기가 줬어요. 12오밀에. 그 다음에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 여기 보면 친절하게 XL이라고 되어 있죠. 요 XL, 요게 뭐예요? 코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리액턴스 값이 얼마? 16이래. 그리고 이 두 개가 뭐로 연결돼 있대? 직렬로 연결돼 있대. 그리고 나서 200V의 삼상 교류전원을 인가를 했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 자, R이 있고 코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원을 인가를 했는데 이제 교류 전원을 인가했다. 몇 볼트 인가했대요? 자, 200볼트를 인가했고 이 친구의 저항값 12옴이고 자, 이 친구의 리액턴스 값이 얼마래요? 16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역률을 물어보네. 그럼 딱 봐도 여러분께서 유효전력으로 풀래요? 아니면은 여러분 임피던스로 풀래요? 그렇죠? 역률을 임피던스로 푸는 게 좋겠죠? 그럼 공식 한번 다시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전체 임피던스분의 저항의 크기의 비다. 그러면은 임피던스는 루트 저항의 제곱에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얼마야? 12의 제곱. 12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에 저항의 크기가 얼마예요? 12죠? 12.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은 60%딱 하고 떨어지겠죠. 이거 사실 공부하는데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답이 바로 나와. 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 3, 4, 5, 6, 8, 10 이런 숫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6에다가 2배를 해봐요. 그럼 얼마야? 12지. 여기다가 2배를 해봐요. 그러면 16이죠. 여기다 2배를 해봐요. 얼마야? 20이야.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10이 나왔고 16 나왔고 그러면은 딱 계산하면 분모가 암산 20 나오는 거지. 아, 그럼 20분의 10이구나. 아, 60%구나 하고 끝내는 문제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 하시고 계신가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다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너무 힘드시면 조금은 쉬시면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볼 텐데 논점은 삼상결선이에요. 여러분들 삼상결선에는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3가지. Y결선, 델타결선, V결선. V결선에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논점이 2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결선? V결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요점 정리 간단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V결선 시의 출력을 물어봅니다. 얼마만큼의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냐? 그럼 V결선은 뭐냐? 단상변압기 2대를 가지고 결선하는 거죠. Y결선과 델타결선은 단상변압기 3대를 가지고 결선하는 거고 V결선은 단상변압기 2대를 가지고 출력을 낼 수가 있는 거지. 몇 상 출력을? 3상 출력을. 우리 뽀개기 시간에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출력을 PV라고 할게요. 그럼 3상 출력은 루트 3 곱하기
P1이다라는 거죠. 제가 편의상 P1이라고 썼는데 P1의 의미는 뭐냐? 단상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상변압기 두 대를 썼어. 무슨 결선했어? V결선했어. 근데 한 대 용량이 지금 얼마래? 100 줬어요. 아, 요게 바로 P1에 해당하는 값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간단해? 여기다 P1만 곱하면 되죠? 그럼 루트 3 곱하기 100이네? 그럼 173.2 정도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게 또 시험 문제 논점이냐? 이용률에 대해서 가끔 또 물어봅니다.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쉽게 접근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 단상변압기 몇 대를 가지고 결선하는 게 V결선이었어? 두 대를 가지고. 그럼 하나가 100, 하나가 100이야. 이거 더하면 얼마야? 200이지. 오케이. 그럼 두 대 용량을 합하면 2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대가 200인데 출력을 내는 건 좀 전에 계산할 때 얼마였죠? 173. 얼마라고 했었죠? 그럼 대략 173을 그냥 한번 일단 넣어봐요. 대충.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봐요. 그러면은 대략 86.6% 정도가 나옵니다. 요게 정답이지. 그래서 요거는 거의 암기하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V결선에 대해서 나왔다? 종류가 두 가지다. 크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출력 구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이용률 구하는 거. 이 문제는 여러분 뭘 구하는 거예요? 맨 끝에 출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약 173. 얼마가 나온다더라. 이해되셨나요? 이번 회차에서는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리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두 개가 동시에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동그라미 칠게요. 자, 코일이야. 그러면은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L, I의 제곱이다. 요렇게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식 기본 공식이고 여기에서 W를 구하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W를 주고 자 에너지 값을 주고 인덕턴스 L을 묻든지 또는 전류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시험 문제 유형은 크게 그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값 얼마 줬냐? 0.5A의 전류가 흘렀대요. 이때 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얼마큼이었냐? 0.2만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느낌 오시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코일의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에서 뭘 물어본 거야? 인덕턴스 L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L만 남기고 싶어. 자 요거 이항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요 2 없애고 싶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해. 이렇게 2를 곱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2W가 되는 거고 2분의 1이 없어지죠? L, I의 제곱.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야? L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번에는 I의 제곱을 없애주고 싶어.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I의 제곱분의 1을 곱해요. 여기도 I의 제곱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랑 지워지면서 뭐만 남아요? 인덕턴스 L만 남죠. 그래서 L은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I의 제곱분의 2W다. 오케이. 숫자 한번 넣어보죠. 자, 2, 그 다음에 곱하기 W 아까 전에 얼마 줬어? 0.2 줬고요. 전류 I 0.5A 하죠. 근데 조심하세요. 0.5에 뭐 제곱 씌워줘야 돼. 요거 계산하면 1.6 헨리 정도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공부할 때 항상 누구 데리고 와야 돼?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도 같이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잘 보셔야 돼요. 이번 문제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과 관련된 계산 문제인데요. 일단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본적인 공식 한번 쓰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패러데이의 이제 유도 법칙, 유도 기준력 구하는 공식인데 E는 대표적으로 N 곱하기 dt분의 d파이다.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 그리고 N은 권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도 기준력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요게 이제 1번 공식이다라고 하면 얘하고 이제 똑같은 공식인데 다만 팩터만 달라지는 거지. 자, N 대신에 인덕턴스 L을 넣을 수가 있고요. 곱하기 dt분의 여러분 자속의 변화는 누구의 변화야? 그치, 전류의 변화죠. 전류의 변화가 있어야 자속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dI다.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 얘는 권수, 얘는 인덕턴스. 그래서 여러분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계산 문제는 대부분이 얘 아니면 얘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 확인해 볼게요. 어느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5초간에, 즉 0.5초 동안에 그러면 얘가 얼마다? 0.5다라는 얘기예요. 자, DI 전류의 변화죠. 근데 몇 암페에서 몇 암페야? 그 변한 크기만 보시면 돼. 여기 보시면 3에서 6으로 그러면은 6 빼기 3은 얼마야? 3. 그럼 변화량은 얼마 된 거예요? 3이 된 거죠. 그래서 0.5분의 3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세요. 60V의 기전력이 유기됐대.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는 게 아니네. 얘를 줬죠. 기지값으로. 오케이. 계산하면 되지. 자, 얘가 얼마 나왔다? 예, 60V가 나왔습니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 인덕턴스 L을 물어보는 거죠. 코일의 인덕턴스는. 그러면은 L 납두고 싹 다 뒤집어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뒤집어 넘기면 돼. 그럼 인덕턴스 L은 바로 계산할게요. 60에다가 곱하기 얘를 뒤집어서 넘기면 3분의 0.5가 돼. 그러면은 3하고 요거하고 약분이 되겠죠? 20. 그럼 20 곱하기 0.5 반땡. 그러면 얼마? 10 헨리가 나오겠네요. 정전기와 관련된 문제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각색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을 때야.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은 정전기가 발생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일상생활 예를 한번 보자고요. 요거 뭐예요? 핸드폰. 핸드폰 요게 이제 보호 필름이거든요. 여러분들 보호 필름도 좀 갈아지지 않습니까? 아니라 안 갈아요? 자, 보호 필름 뗐다 붙였다 할 때 어렵죠. 왜? 자꾸만 먼지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지 들어갔어. 그럼 흉하잖아. 그럼 어떻게 다시 떼지? 뗐다 붙였다 할 때 여러분 어때요? 먼지가 들어와. 그게 바로 정전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물체를 떼어낼 때도 정전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마찰이 발생할 때 여러분 우리 겨울철에 플러스 마이너스 따닥 만나면서 따끔따끔 놀래죠? 여러분 이렇게 만지는 것도 접촉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마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찰이 발생할 때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끼기가 좀 어렵죠. 액체가 파이프 내부를 흐를 때 얘도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일상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항공, 여러분 비행기 큰 거 있어.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기름, 파이프에다가 기름을 넣으려고 해요. 오일을. 근데 여러분 파이프가 자 금속이라고 하자고요. 자 금속 내에서 유체가 흐르는 거지. 근데 그 유체도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얘가 파이프 표면 그 내면에 흐를 때 얘하고 부딪히게 돼. 그러면 뭐가 튈 수 있어? 스파크 튈 수 있는 거야. 되게 위험하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얘도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특수한 또는 이제 석유 화학 플랜트 이런 데에서는요. 이러한 정전기를 방지를 잘 해야겠죠. 또는 접지 설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답은 4번이야. 4번은 선생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근데 잘 봐봐요. 건전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할 때 전류가 잘 흐르겠지.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정전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 전류가 잘 흐르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수험생 여러분, 이 문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연습했던 것 중에서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 전압과 전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의 위상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상차 물어보면 막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뭐만 보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만 보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친구. 얘하고 얘. 여러분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죠.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이거 호도법으로 각도가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각도로 표현하면 이거 몇 도예요? 도수법으로 표현하면 60도인 거고 얘는 몇 도예요? 30도가 되는 거죠. 각도법 또는 호도법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여러분 뭐 보고 해야 돼? 전기수학 여러분 유튜브에 있죠? 그 영상 강의 보시면 됩니다. 호도법하고 각도법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되게 쉬운 파트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압 파여 있고 전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누가 위상이 얼마만큼 차이 나고 누가 먼저 앞서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자, 근데 그림 그리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할게요. 이게 시험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 한 가지가 아니야. 두 가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마이너스, 여기 보면 마이너스죠. 일단 잘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자, 마이너스는 요쪽에다 그리는 거고 얘가 만약에 플러스잖아요. 그럼 요짝에다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요짝에 이쪽 부분에
자꾸 사투리가 나오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얘하고 마이너스가 됐으니 파형을 여기에다가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얘가 비교했을 때 30도가 먼저 파형이 그려져야겠죠? 맞죠? 자, 그거를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6분의 파이가 몇 도예요? 30도죠. 6분의 파이가 지금 전류 파형이죠. 전류 파형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얘가 0이면 얘가 먼저 빠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압 파형이 나온 거죠. 전압 파형. 3분의 파이는 여러분 6분의 2파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6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야? 위상차를 물어본 거죠. 얘하고 차이는 요만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얘가 딱 포개지면 그걸 우리가 동상이라고 하죠. 근데 얘는 동상이 아니죠. 위상차 30도가 벌어졌죠. 6분의 파이만큼. 아니 30도가 6분의 파이만큼이라니까. 이게 30도. 이거를 우리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누가 앞서 있어? 지금 이 0과 가까이 있는 게 더 빠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전류가 몇 도? 6분의 파이만큼 또는 30도만큼 앞선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전류가 6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뭐보다? 전압보다. 그럼 나머지 얘는 3분의 파이만큼이니까 이거는 아예 틀렸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보자마자 얘는 지워야겠죠. 그럼 이제 전류가 앞선지 전압이 앞선지 그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직렬공진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여러분 공진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어떤 x와 y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사실 같아야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공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유도성 리액턴스다라고 한다면 저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할게요. 그럼 XL과 XC가 있어. 그 크기가 서로 같을 때, 이 크기가 뭐 할 때? 같을 때를 우리가 공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XL은 오메가 L이었고요.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어떻게 구했어요? 오메가 C분의 1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좀 이제 친절하게 여러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얘는 플러스 J였고 얘는 마이너스 J였어. 물론 이제 허수까지 고려를 하면 요 노란색까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여러분 좀 어려워요. 얘는 코일의 저항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요 무식하게 말하면 콘덴서의 저항을 의미하는 거였었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배웠었어. 자, 우리 보조 그림 한번 띄워볼게. 지금 얘가 이제 저항이죠. RLC 직렬공진인데 지금 R이 저항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5m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리고 얘가 5ohm이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얘가 5ohm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전체 임피던스는 10 더하기 5 더하기 5, 20이네. 이러면 이제 안드로메다 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얘는 뭐예요? 플러스 J이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J인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 더하면 얼마 나와? 0이 나오죠. 즉 얘하고 얘가 크기가 같아지는 거지. 그럼 저항 성분이 싹 사라지는 거죠. 코일과 콘덴서에 의한 저항 성분은 전기적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은 전체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는 거죠. 즉 직렬공진에서 포인트는 여러분 임피던스가 최소가 돼. 누구만 남아? 저항만 남아요. 그러니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죠. 즉 RLC 직렬회로에서 전류가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인 XL과 XC가 공진일 때. 뭐 할 때? 공진일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식을 지금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가 최고 왔다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만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좀 길어요. 우리 콘덴서의 종류가 하나였어요?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엄청 많아. 그 많은 걸 제대로 오리지널 버전으로 공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전기기능사 시험하고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 각색해서 콘덴서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출문제가 뭐뭐 있는지 좀 암기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콘덴서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요.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극성이 없는 거,
하나는 극성이 있는 거.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꼭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거는 극성이 있는 거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없어서 아무렇게나 꽂아도 상관이 없는 게 극성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극성이 없는 게 있고 극성이 있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럼 극성이 없는 거는 뭐가 있냐? 마일러 콘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들어보세요. 마이카 콘덴서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세라믹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되잖아. 근데 이걸 어느 천년에 이걸 외우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마세이죠? 당구에서 이거 마세이. 그래서 마세이는 극성이 없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는 극성이 있는 거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거 당구 용어지 않습니까? 자, 마세이 또는 확 세를 풀까 막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극성이 있는 거는요. 대표적으로 전기 분해를 이용한 전해 콘덴서라는 게 있어. 여러분 이름이 전해 콘덴서야. 근데 왜 전기 분해라고 굳이 썼냐면 여러분 그 시험지 지문에 전기 분해가 나온다고 이런 말이. 그러면 여기 전자, 해자 동그라미 치면 전해 콘덴서 찍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이름이 있어요. 탄탈 콘덴서라고 있어. 탄탈 콘덴서. 근데요, 얘가 독보적으로 비싸다.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서 어떤 종류의 콘덴서가 나오든 간에 비싸다 이런 말 일단 나오잖아. 그럼 정답 확률이 높은 게 여러분 탄탈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럼 극성이 있어 없어? 있지. 예, 극성 있어 없어? 있지. 극성 없는 거는 마세이. 알겠죠? 마세를 풀까? 막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자, 어찌됐든 내용 한번 보면요. 주저리 읽어도 근데 사실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에다가만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가격이 비싸다. 정답보다 탄탈이다. 그러면서 굳이 이제 극성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밑줄 그어볼게요. 극성이 있다 없다? 극성이 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좀 아쉽다라고 하면 하나만 더 추가를 드리면은 이 세라믹 콘덴서와 관련된 시험 문제 중에서요. 이 세라믹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산화 티탄. 그래서 산화 티탄이란 말이 나오면은 정답보다 세라믹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면 여러분 그 세라믹 하면 도자기 아닙니까? 도자기 우리 흔하게 집에서 사용하죠. 아니에요? 밥그릇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 세라믹의 원료 중에 하나가 바로 티타늄이.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문제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삼상결선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 문제 자체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려도 돼. 시험에 나오면. 대신에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은 꼭 알고 시험장 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삼상결선이 있는데요. 중요하죠. 무슨 결선과 무슨 결선이 있었죠? Y결선과 델타결선 그리고 V결선. 근데 이 문제에서는 V결선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먼저 Y결선일 때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있는데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 꼭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선전류하고 상전류는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에서 VP를 또 단독으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상전압은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뒤집어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VL을 루트 3으로 나누자. 얘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무슨 결선 해보냐? 델타 결선 한번 정리해보자. 감이 좀 오셨을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그럼 델타 결선에서 어떤 특징이 있죠? 성간전압하고요. 상전압은 어떻다? 똑같다. 자, 그리고 선전류와 상전류가 있는데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 그래서 Y결선일 때는 전압이 루트 3배 큰 거고 여기에서 델타 결선에서는 전류가 루트 3배 크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요게 여러분 잘 정리가 됐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 소비 전력 구하는 식 중에서 여기 있었죠. P는 I의 제곱의 R이다. 근데 이제 굳이 별말 없으면 이건 이제 단상 소비 전력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삼상 소비 전력을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앞에 뭐가 붙어요? 3이 붙는 거야. 이런 내용을 기능사 뽀개기 때 했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다가 I라고 썼는데 I라는 것은 사실 IP를 의미합니다. 그럼 IP는 무슨 전류예요? 상전류죠. 페이스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한 상에 소비하는 전력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한 거다? 3을 한 거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이 문제 풀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면은 지금 무슨 결선? 델타 결선된 부하를요. Y 결선으로 바꿨대. 이때 소비 전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면 오케이. 내가 델타 결선을 해서 소비 전력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3에다가 곱하기 IP의 제곱의 R이죠. 자, 그러면 자, 3에다가 곱하기 자, 천천히 할게. 천천히. 자, IP. 여러분,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죠. 맞죠? 그러면 I는 R분의 뭐야? VP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P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서 잠깐만. 지금 무슨 결선이야? 델타 결선이야. 델타 결선일 때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L로 샥 이렇게 써도 문제는 안 되는 거지. 크기가 같으니까요. 그럼 요 친구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 계산하면 3 곱하기 여기다가 얘까지 쓸게요. 그럼 여기 원래 R 있었던 거죠. 자, 요거 쓰면은 3 곱하기 R분의 VL의 제곱이 되는 거. 자, 여기까지. 그럼 지금부터 무슨 결선 해볼 거냐면 Y 결선. 자, Y 결선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식 3 곱하기 IP의 제곱의 R이거든요. 그러면 3에다가 곱하기 자, 여기를 좀 잘 보세요. 그럼 IP는 자, 봐봐. IP는 R분의 VP죠. 근데 무슨 결선이야? Y 결선이니까 VP를 구해야 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Y 결선에서 VP는 성간전압을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성간전압 V를 뭘로 나눠야 돼? 루트 3으로 나누고 여기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R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제곱이 있는 거고 밖에 또 R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죠. 루트가 벗겨지는 거잖아. 그럼 그 친구하고 이 3하고 약분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남는 건 뭐냐? R분의 VL의 제곱만 남는 거지. 오. 그러면 자, 결과. 지금 델타 결선했을 때 소비 전력은 이렇게 되는 거고 Y 결했을 때 소비 전력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 숫자 3이 있다가 여기는 숫자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얼마큼 줄은 거야? 예, 3분의 1만큼 줄어든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이 내용은 버리셔도 돼. 대신에 아까 전에 정리했던 요 내용들 있지 않았습니까? Y결선, 델타결선. 요거는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너무 어려우면 빼시면 돼요. 시험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안 나오는 걸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복원된 문제니까 여러분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평균 반지름이 R이래요. 자, 그리고 환상 솔레노이드 이 말 나오면 바로 여러분께서 기계적으로 공식이 하나 탁 튀어나와야 돼. 그럼 H는 어떤 공식이냐?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권수 곱하기 전류의 세기. 오케이. 이 공식이 지금 생각이 났다. 그럼 거의 그런 분은 합격하시는 거야. 근데 생각이 안 났다. 그럼 이 문제 넘어가는 게 정신적 건강에 좋겠죠. 자, 요 공식 외우시면 되는데 내용 읽어볼게요. 전류 I 나왔어. 자기장의 색이 H 나왔어. 뭘 구하래요? N을 구하래. 그러면은 여러분 N만 놔두고요. 나머지는 뒤집어서 넘기면 되겠죠. 뒤집어서 넘길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축전지 또는 전기화학 이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패러데이가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패러데이 이제 전자 유도 법칙 또는 이제 유도 기제를 구할 때 패러데이 법칙이 나오고, 여러분 이 전기분해 또는 도금이나 정제를 할 때 또 이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공식은 완전 다르죠. 사람 이름만 같을 뿐이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석출되는 구리의 양을 계산하는 건데, 기본적인 공식 W 요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K 곱하기 I 곱하기 T.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T가 초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60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얘를 초로 바꾸려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60을 곱하면 된다. 그러면 요 K 값은 문제에서 전기 화학 당량 K 값 좋습니다. 전류 몇 암페어? 10암페어. 그러면 요거 대입만 하시면 되죠. 어우, K 값 이거 좀 길죠. 0.329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 곱하기 60 하면 3600이 나오겠죠. 계산기 빠바박 하고 두드리면 정답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 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